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로 인한 알파벳의 주가 상승도 있었고 또 메타가 구글의 TPU 구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2% 넘게 올랐는데요. 월요일, 화요일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더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로 드디어 돌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간의 경제 지표 계속 안 나오다가 경제 지표들 나오면서 이제 물가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힘을 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고용은 계속 나쁜 쪽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양쪽 다 갈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다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커지는 상황이라서 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에 거의 증시 변동성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11월이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증권사들은 12월 전망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 상단 4,300 이야기까지 하던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매를 먼저 맞은 게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최근에 다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안정을 좀 찾으면 글로벌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자산 배분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싼지를 이렇게 좀 보게 되죠.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면.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조금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9.5배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10배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뭔가 증시는 많이 올랐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한 7% 정도 받았나요? 한번 그 정도 7, 8% 받은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12배, 13배가 아니라 다시 10배 미만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미국이 항상 밸류에이션은 우리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9배? 대한민국이 9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싸 보이는 부분들 밑에 분모가 이제 중요한데 이익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들 잘 아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반도체 영업이익을 내년도 26년도 영업이익이 144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150조까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초에 저기 멀리 있는 시티에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두 개 기업 내년도에 210 정도 벌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10조. 네, 그래서 그것도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분모의 이익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주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지금 싸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EPS가 있다면 이제 PER 쪽인데 지금 국회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가 계속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PER 멀티플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적도 좋아지고 PER 멀티플도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라서 단기적으로 또 낙폭 과대한 부분이 12월 정도 되면 미리 먼저 매를 좀 맞았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게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글 제미나이 3로 이제 모두 다 집중되면서 오히려 이제 TPU란 단어를 또 많이 들어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증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하나가 나오면 하나 쏠림이라. 네, 그게 우리 증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도 약간 그런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확 없어지고 구글에서 만든 TPU라든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내 쓸모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 쪽 시장이
확 커지고 이게 아니라 GPU는 GPU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또 GPU가 너무 비싸서 못 쓰는 쪽 그리고 그 GPU만큼의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PU면 제가 조금 뭐 아직은 배가 안 고플 시간이긴 한데 GPU는요 요리사로 따지면 한식, 중식, 일식 다 잘할 수 있는 게 GPU고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근데 지금 구글에서 만든 TPU는 그냥 AI 학습하고 추론하는 정도 여기에서만 잘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필요한데 굳이 저렇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쪽은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판도가 이제 TPU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 아니고 구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GPU도 당연히 지금 필요하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으로서 많이 올랐던 부각됐던 부분들은 약간 센티가 이제 약해졌을 뿐이지 또 이제 뭐 엔비디아 이따가 실적 잘 나오고 또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주가는 이제 원위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GPU는 GPU대로 TPU나 에이지 반도체 쪽의 밸류 체인은 밸류 체인대로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휩쓸리지 말자. 네. 근데 또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에서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세 보여주긴 했지만 11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셌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대신에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을 좀 많이 매수했던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셀트리온 사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셀트리온 사랑이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또 다시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좀 쉬는 구간에서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운자로 같은 이 비만 치료제 쪽에 1112 같은 차트 보시면요. 거의 뭐 코스닥의 급등주처럼 지금 1112 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1112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뭐 달러의 약간의 이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컸는데 거기에서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방어주적인 성격을 띄었고요.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본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좀 만약에 좀 불투명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을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쪽이 제약 내에서 카테고리 쪽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을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 중에 대장주는 알테온이잖아요. 알테오젠. 예. 근데 이 진펜트라라는 이 부분도 지금 피하 주사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보험사 등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숫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미국의 성격에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의 성격도 맞고 그다음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구간에 변동성이 크니까 헬스케어에서 방어주적인 성격도 우리나라에서 찾다 보니까 그런 뭐 SC 제형과 관련된 그런 피하 주사 제형의 이 부분도 맞물리면서 오래간만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환율 계속 얘기가 제일 불안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1,500원 가냐 안 가냐 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환율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더 늘리고 줄이는데 영향을 계속 주는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가지고 올리브영을 갔는데 그 뭐 이렇게 토너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오그레 이렇게 닦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 그걸 한 개 살 수 있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와서 이제 2개 살 수 있고 3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여행을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샀잖아요. 원화로 바꿔서.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0원 주고 뭐 샀는데 나중에 1달러 바꾸려고 하는데 1,500원 줘야 돼. 그러면 환손실에서 이미 깨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보통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화가 추세적으로 좀 강세일 때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환율에서 안 깨지니까. 네. 그리고 그 자본 차익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로 내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제 환율이 지금 막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누군가는 생긴다면 최근 한 11조 정도 팔아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팔아놓은 부분 중에서 일부 좀 사서 원화 강세 나타나면 여기서 깨질 확률은 또 낮아지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사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방어한다고 사실은 환이 단기적으로는 방어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글로벌 흐름에 네, 따라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네. 또 괜히 뭐 연극인 돈만 건- 낭비하면 네. 또 아깝잖아요, 그죠? 네. 글로벌 추세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방어된다는 생각에 외국인들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시아 최고 부호 안바니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 이 부분도 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라는 부분들 좀 부각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더 궁금한 건 이게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냐 뭐 좀 제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안바니 회장 사실 읽어봐도 어떤 분야에서의 활동을 하는 그 기업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뭐 수주 기대감도 어느 분야에서 나오게 될지도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네트워크 인프라 쪽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8년도와 19년도에 5G 인프라 한번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정도에 우리 6G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올해 연말에 이제 끝이 나면 미국의 AT&T라든지 이런 거대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이 사이클은 뭐 계속 이야기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중국 장비를 쓸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인 거거든요. 탈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탈중국. 그래서 인도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만약에 뭐 5G라든지 6G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가 깔렸을 때 중국을 대신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를 좀 맺어두면 혹시라도 인도 내에서 그런 투자가 있을 때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님한테 연락을 좀 하지 않을까 친분을 좀 쌓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인도도 이제는 이제 소득 수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LG전자가 왜 인도에서 새롭게 상장하고 거기서 막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니까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본인들이 조금 팹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팹리스 쪽의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업황이 이렇게 좋을 때 본인들이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외주 후공정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들이 다 안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들 쪽으로 주면 이제 아웃소싱한다라고 하죠. 어사트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데 인도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에 뭐 펩 투자라든지 하면 인도 내에서 이제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올라가는 그런 연결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 예시를 들면 지금 동박 그 CCL 있거든요. CCL이라고 우리가 두산이라는 회사가 하는 아이템이 CCL인데 그 CCL이 뭐냐 하면 구리와 구리를 가지고 동박 적층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지금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왜냐하면 이제 뭐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동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미쓰이라는 회사가 글로벌리 90%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결국에는 탈중국, 뭐 탈일본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에는 인도에서 또 탈중국 하는 데 있어서의 삼성그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도를 봤는데 이제 중국 쪽 다시 보면 중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들 우리나라로 오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관광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건 그냥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습니다. 어. 네, 개인적으로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혹시라도 일본의 새로운 총리께서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순식간에 주가는 올라갔던 부분을 좀 토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지 일단. 않은데. 네,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거 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여행 관광 이쪽을 과거에 1990년도에 일본이 GDP 성장이 거의 없을 때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좀 나왔던 구간이 그나마 엔저 구간에서 아까 우리 여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워낙 쌀 때 외국인들 관광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시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고 또 하나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400만 명 정도의 입국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한 3,200만 명까지 한 8배가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어제 오늘은 환율이 조금 강했지만 최근에 원화 약세 흐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원화 약세 기조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좀 우리나라의 저렴한 관광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내수가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70% 성장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계속 괴리감이 네, 있죠. 경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좋고 뭐 부동산도 되게 뜨거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내수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스탠스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돈을 좀 써야 내수 경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계속 이러한 그 관광 활성화 관련된 정책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일본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의 이 관계가 더 나빠지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나요? 갑자기 마음의 소리가 훅 묻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뭐 호텔 이게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갈등이 더 오래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지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패턴은 바뀔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면세점을 많이 갔다면 요즘은 올리브영을 많이 가는 것처럼 바뀔 수 있는데 잠은 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호텔? 네, 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가가 최근에 올랐을 때 좀 약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래도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저는 호텔이 되지 않을까. 카지노는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데 뭐 원래 가시는 분들은 늘 가시겠죠. 근데 잠은 무조건 자야 되니까 좀 그 중에서도 카테고리 안에서도 조금 쉬운 쪽을 생각해 본다면 숙박 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드는 생각이 그 이전에 뭐 중국에서 몰려올 때 네. 명동에 있는 쇼핑몰들이 전부 다 호텔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다 망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 호텔들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다시 하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호텔업이나 이게 연동이 될까요? 최근에 그 네. GSP&L이라든지 우리 파라다이스라든지 네. 뭐 호텔 객실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또 이 쇼티제라는 단어가 요즘 모든 산업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증설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1, 2개월 만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빨라도 1, 2년 뒤에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호텔이 이제 과거에 좋을 때 이제 지어놓은 게 있긴 한데 워낙 그동안 좀 안 좋았었고 그쵸. 안 지었고 지금부터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밀려 시간이 들어오는 걸리고. 관광객들을 소화하기에는 지금도 약간 쇼티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 지인분 중에서 또 이 객실을 마포 쪽에서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실이라서요.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가격대 자체가 이미 올라가 있고. 또 방이 없대요. 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원화 약세의 기조와 정부의 이 내수 성장의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좀 구조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도 좀 얘기해 볼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마스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뭐 헤드라인들 보면 이제는 마스가라고 쓰고 코시가라고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정부도 지금 중국을 조선업에서 제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상반기에 주도주들이 이제 조선, 방산, 이제 원전 쪽이었잖아요.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이제 새로운 또 9월달, 10월달 시세를 내면서 그들은 지금 좀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새로운 임팩트 있는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키워드들, 그리고 뭐 내년도부터는 다시 LNG 수주 받겠지,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체크한 것 중에 괜찮은 쪽이 탱커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우리가 유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탱커 쪽은 사실 이렇게 가격이 좀 쌀 때 많이 이제 또 물량 확보하려는 그런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자 선박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유령 선박이라고 하죠.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약간 탱커 쪽에서는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 선주라고 하더라도 돈을 좀 벌어야지 내가 발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탱커 쪽은 가격이 사실 급등하다 보니까 좀 뭔가 배를 새롭게 발주할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탱커 쪽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공시를 이렇게 뒤져보시면 탱커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27년 정도까지는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탱커 같은 이런 수주 사이클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지면 28년도 그리고 LNG도 만약에 내년에 들어오면 거의 29년도까지 이제 슬롯이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표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좀 주도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너무 우리 안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반도체 움직이기 전에 조방원 이런 성격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쉬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탱커라든지 LNG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더욱더 본물처럼 터지면 저는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두나무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이제 포괄적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교환하는 걸로 뭐 1대3 뭐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둘이 합쳐지면 카카오 또 은행 이런 데랑도 다 무슨 경쟁 관계가 되고 막 이런 것처럼 현재 그려지고 있잖아요, 스토리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페이먼트에 네네. 관련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은행과의 관계, 뭐 카카오와의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미래를 뭐 잘 못 보지만 조금 두려운 대상인 거죠. 우리 금융회사, 금융그룹, 기존 금융그룹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네네. KB금융그룹 내에 이제 속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회사들이 성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들하고는 어떤 상대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긴 되는데 어쨌든 키워드는 너무 우리에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포털이고요. 네이버는.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는 국민 거래소 같은 그 이거죠. 암호화폐 쪽의 거래소잖아요. 그 두 개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산 관리 관련된 슈퍼 앱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는 거대한 두 친구가 만나서 하나로 이제 탄생을 하는 거니까 꽤 의미 있는 금융의 판도를 흔들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이들의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좀 겁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토큰과 관련된 부분들을 법제화 계속 STO. 풀어주려고 네. STO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준비한 지가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각 투자를 뭐 풀어주려고 하나 보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뭐 가져갈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꼭 위협 존재인 거는 금융 회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존재일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듭니다. 네. 네이버 페이에서 쓰는 그런 포인트들 그냥 STO를 상장시켜 놓고 네네. 거래소에 해버리면 원화를 안 쓰고 그냥 네이버가 만든 코인 써도 코인이 되는, 되니까. 네, 네네. 쓰면 되는 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금융권에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전통 금융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앞으로 새롭게 이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지 펼쳐질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뭐 우리와의 밸류에이션, 저들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비교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PU도 받으니까 네이버는. 아 그러네, 저희는 못 받았는데. 우리 아무도 못 받았는데 지금 GPU도 받는 네이버니까. 여기서 네. 또 GPU까지. 네. 앞서서 그러니까 중일 관계로 인한 그 영향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화장품주도 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최근에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로 호재가 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자료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 받고 난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그 우리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의 댄스를 이제 배우는 스튜디오 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동해서
원하면 풀 코스로. 네, 그 춤을 배우는데 거기서 댄스 내가 남기고 싶으면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풀 코스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이돌이 돼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돌 화장을 하고 아이돌의 춤을 또 연결하는. 그래서 이 화장은 충분히 외국인들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 이제 메이크업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은 유행이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뭐 괜찮은 쪽은 APR 정도가 조금 아직까지는 뭐 힘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 주가는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아까 우리 그 관광 정책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게 하려면 옛날 대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 한 분의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 비용 자체가 예전보다는 줄었대요. 그렇죠. 면세점 네. 같은 건데 저렴한 곳으로 올리려고 많이 하니까 가요. 일단 완전히 줄어들죠. 완전히 작아졌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이걸 작아졌죠. 키워야 되잖아요. 이걸 키우려면 제 생각에는 화장품보다는 이 미용 시술을 좀 화끈하게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받아봤지만 이 단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훨씬 높죠. 네,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세금 환급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약간 이거 막아놓은 부분들이 최근에 생기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가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다시 좀 열어주는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단가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용 시술,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유명사로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주면 좀 빠져 있는 파마 리서치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FOMC가 열리잖아요. 이제 그리고 시작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 뭐 확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미 2년짜리랑 10년짜리 가보면 다 반영돼 있어서 뭐 금리 내려봤자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거의 82%인가요? 네, 거의 좀 그냥 인하율이 인하하는 이제 걸로. 올라가서 네. 12월 10일에 금리 인하 이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동결이더라도요 1월 달에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분이 어쨌든 트럼프 또 패밀리 뭐 캐비넷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통화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12월에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어쨌든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내년도도 금리가 뭐 조금 이렇게 인하될 수 있는 경로로 간다라면 성장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또 세게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 연초에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약바이오를 ETF라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이렇게 뭐 명확하고 의장도 뭐 그런 입맛에 맞는 분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장주, 바이오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은 연말 연초에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다니. 네. 성장주들, 제약 바이오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은 한두 가지 이슈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 인공지능, 또 금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되면서 진짜 복합적인 장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스크가 모두 환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도저히 약세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부터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 본부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율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사자 협의체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이제 한은하고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직접
달러를 푸는 것보다 이런 직거래 방식이 어떻게 환율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어떤 원리 자체 이게 저는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이제 국민연금과 하는 간에 이제 직거래 방식은 이제 일단 국민연금은 노상 이제 달러를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달러를 시장에서 안 사고 이제 국민은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육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상에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이제 구현철 장관께서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오히려 좀 환율이 낙폭이 좀 축소가 그렇죠. 되고 지금 장에서는 다시 1,470원대로 다시 좀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뭐 외환 말씀하신 어떤 스와프보다는 사실은 환율 해지를 통해서 사실은 연금이 선물한 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달러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금 실망감으로 좀 작용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양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만으로 외환시장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도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이렇게 자금을 동원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더 예의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그냥 낙폭을 확 줄여버렸는데 근데 그게 원래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든 해외 투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거 계속 샀다가 나중에 돈 줘야 될 때 팔다 보면 우리나라 거 다 폭락이니까 네. 큰 시장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책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환율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라는 것도 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세를 방향을 전환시키기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공포감이 조금 커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진정시키는 거고 이제 좀 상승 기조를 조금 꺾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뭐 내년 또 환율 전망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뭐 장기적인 환율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선물화를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래의 영역이고 저희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의 원화 환율 자체를 좀 안정시키는 부분, 뭐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의 그 세율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돌았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조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국내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조치들 물론 내놓게서 조금 안정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외 변수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 최근에는 사실은 원화 많이 동조가 되는 엔화 가치 자체가 조금 강세로 전하는 이런 좀 주변 환경, 대외 환경 자체가 조금은 좀 도와줘야 국내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 자체의 어떤 상승 기조 자체가 조금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좀 뭐 관세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해주고 보탬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 고환율 기조가 너무 장기화돼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게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하고 사실은 또 내수업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환율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 부채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수입업체라든지 내수업체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수출업체 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환율 수준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고관세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지금 엔이 더구나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화만 사실은 강세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원화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결제은행이죠. BIS에서 나온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오히려 뭐 이러한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글쎄요. 뭐 이게 좀 기업체마다 사실은 이게 느끼는 그뭐 센티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환율 수준을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나쁜 수준이라고 보지는 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그 합병안, 지금 두나무 100% 자회사 편입으로 결정이 나왔고요. 주식 교환 비율은 보통 1대3으로 다들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1대2.54로 주식 교환 비율 확정됐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 다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여전히 또 알파벳 대세론의 힘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메타가 구글의 TPU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나고 구글로 이제 완전히 무게 중심추가 이동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뭐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제미니아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구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들이고 또 이제 구글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제 구독자를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리한 측면이 사실은 있겠죠. 뭐 오픈 AI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앞서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뭐 진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클이 처음 이제 보급되고 근데 그 당시도 이제 포탈이 뭐 우후죽순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때도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이제 좁혀졌고 이제 결국 적자 생존, 출처 종국이 끝나고 뭐 어떻게 보면 과점의 상태가 사실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AI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한 단계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조금 오히려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서로 경쟁적으로 좀 기술 발전을 뭐 하고 또 성장 모델을 사실은 좀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오히려 이 AI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전화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어떤 독주보다는 이러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또 말씀드린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오히려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대중화 이러한 것들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제 좀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오겠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 자체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누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좀 기르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필요한 시기가 좀 온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쳐다보면 이제 결국 또 엔비디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거의 한 5% 이상 빠졌다가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그게 TPU 때문이다 이랬지만 시작은 결국 버리가 계속 숏 레포트 내면서 공매도 레포트 내면서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젠순왕은 비공개 뭐 메모라고 돌렸지만 다 봤죠.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을 돌리지는 못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워낙 그 AI에 대한 버블론 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시장이 좀 잘 먹히지 않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엔비디아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익률 자체가 거의 뭐 70%씩 나오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랄 정도로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년에 대한 어떤 그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글쎄요 뭐 버리가 맞을지 엔비디아 젠슨왕이 맞을지는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젠슨왕 쪽
CEO에 좀 더 무게를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최근에 오히려 조금 분위기가 엔비디아가 반전이 되지 못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오히려 구글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 과정에서 좀 엔비디아가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제외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지, 뭐 AI 버블에서 이제 직격탄을 뭐 엔비디아가 맞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버리가 간밤에 뭐 자기 보고서 내놓는다고 해서 무슨 얘기 나올까 싶었는데, 사실 그 내용 보면 한 발 물러선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 감가상각 가지고 회계적인 문제처럼 네. 얘기하다가 지금 엔비디아는 분식 회계로 무너졌던 엔론이 아니라 수요 오판했던 시스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스랑도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뭐 우리는 뭐 다른 데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버리 주장 자체를 상당히 좀 반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게 뭐 결국 내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실 나와 있는 실적이라든지 캐시플로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버리의 주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좀 젠스랑 주장 자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경쟁 체제가 계속되는 이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도 뭐 조금 더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이런 뭐 선의의 어떤 경쟁 관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버리의 이러한 주장보다는 조금 AI 사이클에 좀 더 힘을 얹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코 얘기한 거는 엔론은 분식 회계로 망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코는 그냥 실적이 나빠진 걸로, 근데 실제로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스코로 된다고 한 것 자체도 실제로는 이미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버리는 다른 마인드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그냥 같다. 계속.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드디어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약간 고용도 좀 악화되는 걸로 보이고, 어제 나온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사실 힘을 얹어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좋습니다. 이게 9월 지표라는 부분에서 시의성. 시의성이라든지 또 연준의 어떤 판단 기준에 눈높이에는 사실은 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간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서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사실은 이렇게 뒤늦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뭐 소매 판매가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뭐 생산자 물가도 사실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그러니까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매파적인 연준 의사의 목소리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2월에 그 F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10월, 12월 데이터, 11월 데이터 자체는 사실상 FOMC 끝나고 사실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계속 말한 그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인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지도 못한 데이터를 갖고 금리를 동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가 조금은 뭐 부진하냐 아니냐라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지금의 뭐 사항들, 그것은 이제 연준 인사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뭐 얘기를 받겠죠. 그래서 뭐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을 갖고 하긴 할 텐데, 근데 뭐 좀 시장을 설득하는데, 만약 금리를 동결을 할 경우에는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력 측면에서 보기에는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지표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좀 금리 인하 쪽에 오히려 좀 힘을 더 얹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QT 종료 이런 이슈들 다 더하게 되면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 유동성 장세에 의한 랠리들 다시 한번 좀 기대감 키워도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그 미국의 유동성과 관련돼서 지표를 계속해서 좀 워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뭐 빅테크들의 CDS라든지 또 이제 뭐 AAA 회사채 금리,
뭐 또 다른 어떤 지방은행들의 어떤 ETF 가격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자금 경색 현상 자체는 조금 이제 일단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자금이 풀리겠느냐라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텐데. 거기에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은 뭐 하나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게 이제 12월 그 FOMC에서 뭐 지금 그 뉴욕 연준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단기 국채 매입 가능성, 이 부분마저 만약 이제 큐티가 종료된 상황에서 그 카드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단기 유동성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약간의 좀 퀴 성격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미국이 계속 그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트럼프 정부가 원했던 그 SLR 규제, 그러니까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은행들의 그 뭐 국채 매수 여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유동성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거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달러 흐름 자체도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약세 쪽으로 돌아서 줘야 이제 유동성 흐름 자체도 사실은 좀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 크리스마스 이전에 신임 연준 총재가 만약 지명이 된다면 그 기대감 자체가 달러 쪽에는 상당히 약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엔화도 사실은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그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 약세가 됐지만 사실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강세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본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12월 달에 달러 부분 자체가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좀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달랠 수 있는 좋은 좀 뉴스거리는 유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58불, 57불까지 떨어졌고, 지금 미국 에너지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은 50한 2, 3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인플레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쪽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고 유동성 흐름에도 사실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 그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정말 이제 종전에 대한 어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면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 확대에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걱정하는 게 유동성을 그렇게 SLR 규제나 아니면 단기 국채 매입 같이 하고 거기다가 또 금리 인하까지 해가지고 유동성을 풀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유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빼서 하락해서 그걸 메꿔줄 수 있으면 골디락스로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면 완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유가가 사실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나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뭐 사우디라든지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국도 최근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규제를 뭐 시추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사실은 생산량이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다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베이비 드릴인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그 석유 수출 규제 완화 효과가 이제 슬슬 발휘가 되면서 미국 내 원유 생산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에너지청에서 왜 갑자기 50불 초반대까지 이제 전망을 했느냐?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2년 내에 50%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원유 시장 자체가 과잉 공급 상태가 내년에도 사실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에 기초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합의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급 밸런스로 봐서는 오히려 좀 하락 쪽에 더 무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뭐 지금 뭐 일각에서 자꾸만 레임덕 얘기가 조금씩은 이제 스물스물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인 상황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자체, 리스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자체를 사실은 좀 높일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무슨 정책을 펴낼지,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 그 트럼프가 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또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다소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 위의 증시는 좀 환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달러도 상당히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돈을 기본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결국 이제 관세 내던 기업들 다시 그거 받는다는 기업 실적이 일단은 좀 개선이 되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또 다른 관세 카드를 내놓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관세 뭐 이러한 것들도 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상정해 볼 텐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급이 강화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내내 업종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관세와 약가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8.2% 오르면서 36만 3천 원에 마감했고요. SK바이오팜이 9.07% 오르면서 14만 700원, ST팜이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한올바이오파마와 코오롱 생명과학이 각각 8%, 1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재고 감소와 배터리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리튬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미국의 ESS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확실한 수요처로 자리 잡으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5.32% 오르면서 43만 5,500원에 마감했고요. 삼성 SDI가 7.03% 오르면서 30만 4,500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9%대 강세 보였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9%, 11%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3분기 매출은 270억 1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그래도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이 2달러 59센트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건 AI 서버의 매출 전망인데요. 델은 4분기 매출을 315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275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올해 총 AI 서버 출하 목표도 기존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델은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AI 서버를 공급하는 주요 기업이다 보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실제로 3분기 서버 네트워크 매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AI 서버 출하가 약 56억 달러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다음 4분기에는 AI 서버 매출이 94억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했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발표된 신규 공급 계약이 포함되지 않아서 향후 실적 개선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델은 이렇게 AI 서버뿐만 아니라 AI PC를 통해 업무 환경을 혁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델 AI 팩토리인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AI 연산을 클라우드가 아니라 개인 PC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회의 기록 요약과 문서 분류, 그리고 콘텐츠 생성 같은 작업을 PC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또 델 프로 AI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회사 맞춤형 AI 프로그램을 단 6주 만에 개발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에 맞는 업무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델은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최신 모델에는 AMD의 AI 프로세서와 또 GPU를 장착해서 고성능 AI 연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서버와 AI PC, 즉 인공지능 기술로 도약을 노리는 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UBS는 특히 AI 서버 시장 확대가 델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8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AI 거품론이 휩쓸고 간 시장에 구글 제미나이가 구원자처럼 등장했는데요. 챗 GPT나 클로드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도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샘 올트먼도 오픈 AI가 구글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영상 쪽에 있어서 미국의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보다 촬영물을 더 증상 판독 잘한다고 하는 실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들은 신기하고 또 편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미나이 3.0 어느 정도길래 딥시크 쇼크에 비견될 만큼의 돌풍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 시대가 오는 전자 윤석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제미나이 3.0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만 해도 이제 챗 GPT 쓰다가 제미나이 3.0 더 많이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챗 GPT의 3년 천하를 끝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좀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00명이 있는 저희 AI 전문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많은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거의 챗GPT에서 제미나이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지금 원래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저도 바꾸긴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 이제 저뿐 개발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다 지금 워낙 피드백이 좋아서요. 꼭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엔터프라이즈 분들도 지금 다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GPT하고 지금 그냥 성능 저희가 얘기할 때는 너무 이렇게 좀 뜬구름스럽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GPT를 쓰면은 저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제미나이는 솔직히 기억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정해준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게
지메일이 있고요. 드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응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메모리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점점점 나에 대한 기억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슬라이드, 닥스라는 부분들이 다 연결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틱 AI 에이전트가 됐을 때 훨씬 더 강해져서 저도 기공 썼지만 지금은 이제 LMM에서 지금은 약간 행동하는 나중에는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틱 AI가 되면 쇼핑몰까지 돼서 아마 앱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사실은 아마 제미나이 3.0 프로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막 기존에 있었던 챗GPT 분들은 약간 관성처럼 쓰고 계신 거라 느껴지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 하면 더 퍼포먼스 차이도 그렇고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그 칼럼 아예 제목 자체가 제미나이 3.0 이제 대화를 넘어서 행동하는 AI로 예, 서막을 올렸다 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숫자 바뀐 정도가 아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신 건데 그 과거랑 지금 뭐 어떤 부분을 주목하신 걸까요? 전에 있던 대화만 했던 시대였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에이전틱 AI 부분은 이제 행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쇼핑몰에서 보면 지금은 검색만 됐지만 실제 검색하고 결정한 것까지 향후에는 결제까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몇 번 책에 썼지만 에이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는 굉장히 연결 융합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행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또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없지만 이제 B2C 입장에서는 고객의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다 연결되면서 갖고 있는 이제 액션이 되는 부분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보다 그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되는 워크플로우 자체가 더 강해질 거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따 또 말씀 모델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실제 시행까지 되는 전체적인 다 에코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서 앞에 시간도 오렌 버피도 뭐 구글 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 시장의 반응이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광고로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에이전틱 AI로 바뀌면 사용료나 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료 제가 뭐 풀스택이 다 될 것 같습니다. GPU처럼 뭐 TPU도 있고 네. 모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는 고객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아마 풀 라인업이 다 되면 아마 인터넷 시대의 이제 구글처럼 아마 좀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칼을 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상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 이렇게 되면 진짜 오픈 AI는 엄청 위기겠는데요. 구글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면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오는 것 같은데 오픈 AI의 챗 GPT는 정말 챗 GPT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위기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오픈AI는 소프트웨어 중심이니까 뭐 엔비디아라는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저도 오라클 출신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는 거와 구글은 풀스택이 있죠. TPU, 모델, 서비스, 고객까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전체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구글이 더 많이 아마 투자자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 유저 입장도 이따 말씀드렸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아마 더 편해질 겁니다. 지메일 쓰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 쓰는 사람들은 따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안에 다 연결돼 있고 실제 액션까지 해주게 되면 그 가치는 더 커질 거라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나노 바나나 이제 프로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실제로 한 명이 실제로 광고를 다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가 다 이제 1인 광고 회사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이미지의 일관성이 떨어졌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 나노 바나나 프로 이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제가 방송국 PD분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얘기하시는 게 거의 지금 방송국에서 광고처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의 일관성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주인공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바뀌었던 게 이전 버전이었다면 이번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는 일관성이 있게 되고 퀄리티가 좀 좋아져서 아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아마 이쪽 미디어, 광고 이쪽에 아마 이미지 관련된 분들 생태계에서 팀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어 이게 물음표였잖아요. 모든 AI에서. 그랬는데 이제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상 촬영이나 영상 광고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진다라고까지 되니까 실제로는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것 같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나노바나나 이런 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여기 계속 PD, 편집자 많은 이제 네.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트윗 대비 효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렸던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한 일관성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 편집한 게 많았다면 지금은 대화로 다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크립트 잘 쓰는 광고 어. 이제 문구 잘 쓰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말로 그냥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훨씬 더 능력치가 이제 향상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증강 진행표를 썼는데요. 그래서 챗GPT를 느끼겠지만 40대, 50대는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20, 30대는 취업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을 많이 시켜봤던 분들이 일을 더 AI를 활용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점점 어려운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을 많이 시켜봤던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켜본 사람들이 또 AI로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AI한테 일을 잘 시키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직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다시 경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서 좀 지나면 20, 30대 저 얘기했던데 아마 돈을 내고 인턴할 것 같다. 제가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돈을 내고 인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력을 경험을 쌓기 사야 위해서.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마 그게 농담이 아니라 아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사회적 책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이 완전 판도가 바뀔 것 같네요. 지금 뭐 밖에서도 저희 제작진들 술렁술렁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TPU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이번에 제미나이 3.0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구글의 자체 칩 이 TPU 이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냐 아니면 뭐 구글의 TPU냐 이게 뭐 어떤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나?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는 뭐 GPU든 TPU든 큰 상관은 없죠. 이게 전체 사용된 서비스만 좋으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약간 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아마 ROI는 훨씬 더 TPU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직접적인 아마 주가도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뒷단에 있을 때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효과 대비 투입 대비 효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성능이 좋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TPU를 많이 쓸 확률이 높아져서 제가 알기로 지금 메타라든지 다른 엔비디아에서 많이 수요가 있었던 거 점점점 TPU 쪽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넘버 3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딩하는 데는 오히려 엔트로픽의 오퍼스 4.5 새로 네. 나온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제 코딩은 그냥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실제 그 개발자 에코 생태계에서는 클로드를 많이 썼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 개발자 특화된 부분은 클로드를 쓰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에선 제미나이 3.0 쓰고 챗GPT는 아마 거의 지금 점점점 약간 시장을 그러니까 다 뺏기고 있는 부분이죠. 약간 인터넷 시대에 넷스케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많은 웹브라우저 전쟁이 일어났듯이 비슷하게 지금 이런 모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투트랙의 길을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용성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클로드처럼 정말 특화된 모델로 가느냐 이 두 싸움이 되는 건가요? 이 가트너 2026 그 시장조에서 나왔던 도메인 스페시픽이 뜰 거다. 도메인 스페시픽 LMM을 표현됐거든요. 그 말씀하신 도메인에 특화된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B2C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B2B 마켓이 좀 갈라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추론 쪽 하는 거는 LLM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훨씬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LLM은 한계가 있다. 얘는 절대로 추론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다른 모델,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도 계속 논문이 새로 나오고 그걸 어떻게 믹스할 거냐 예.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모델들은 그걸 믹스한 모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뭐 MOE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그러니까 기존 어떤 네이티브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을 엮어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수학자라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자라는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키텍처를 봤을 때는 포인트는 뭐 모델 자체에 대한 아마 단일 모델이 다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모델이 다 판편화되고 물론 메이저한 모델이 있지만 또 각자 아까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정 영역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마켓이 확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업무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뭔가 판도가 바뀐다.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대체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킨다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쿼리를 본인이 지금 챗GPT만 쓰지 마시고 다양한 모델을 똑같은 쿼리를 날려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 중요할 것 같아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이 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동시에 써보시면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아 나한테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본인이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걸 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하나 넣고 모델을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답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결국은 어떤 게 더 정답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우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또 워낙 뭐 앵커님 잘 쓰시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게 좀 전문가분들은 아까 각각 아 내가 이런 영역에서 딱 스페시픽하게 하는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지나면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가 되면 아마 말로 하면 얘가 알아서 얘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주나요? 자동적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아마 자동화를 넘어서 최적화의 시대가 제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B2C, B2B 모든 영역에서 다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께 뭐 대표님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근데 저희가 투자 차원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아, 예. 뭐 원고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자 이제 기술 관점에서 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기술과 투자 연결돼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돼 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최근에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인수한 것도 그런 관점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에이전틱 AI 커머스 가져가겠다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에 말씀드리면 지금 구글이 당분간은 아마 요렇게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도 갖고 있고 서비스, 모델, 인프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생태를 갖고 있는 거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구글에 대한 좀 횡보를 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자 관점에서는 또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에이펙 때 우리 넘버 3다 미중 빼면 우리 3등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네이버 지금 이제 뭐 이제 26만 년 받으니까 네이버가 1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1등이고 스타트업이 있다면 어느 쪽 정도가 제일 좋게 보이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는 LG 엑사원 엑사원.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나왔고 아직 네이버는 아직 순위에는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분명히 이제 각각 레퍼런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객관적인 거는 LG 엑사원과 업스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플레이어들도 아까 말씀드린 작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맞춰서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좀 관전 포인트들이 아마 이번에 GPU를 갖고 오면 또 그걸 경험을 쌓이면 아마 고객들은 나중에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레베뉴가 나와서 시장 가치를 인정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버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밤 미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남겨두는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을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가 어제도 되게 드라마틱했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게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어요, 훨씬.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매번 저희가 이진우 선생님 나오면 체크하는 레벨들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승하면서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오늘 빠지면
이제 또 정말. 다시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일단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힘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